운명을 바꾸는 매력의 조건. 인간관계의 성패는 대체로 내가 남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보다는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달려있다. 즉, 내가 평가를 받게 되는 상황이 일반적이다. 그러니 상대방의 입장에서 나를 바라봐야 한다. 아예 온 세상이 나를 지켜보는 면접관이라고 생각하면 쉽다. 여기에서 실패하면 그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실패다. 내가 외면당하고 나서 상대를 비난해봐야 소용없다. 그보다는 내가 왜 배척당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야 한다. 만일 내가 남으로부터 자주 무시당하거나 배척을 당한다면 이는 틀림없이 나에게 고쳐야 할 어떤 문제점이 있다는 뜻이다. 나는 얼마 전에 P라는 사람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다. 선생님, 이상한 일이 있어요. 저는 말입니다. 사람을 조금 사귀고 나면 그 사람이 저를 피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나는 P와 조금 사귀어 본 후에 그 이유를 알았다. 그래서 지금은 나 역시 P를 만나지 않는다. 그는 분명 문제가 있었다. 첫째, 약속을 잘 지키지 않았다. 즉 말을 쉽게 내뱉고는 지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은 말이 아닌 것이 되었다. 예로부터 사람을 말하는 동물이라 일컬었지만 사람의 말에 뜻이 없다면, 즉 자신이 뱉은 말을 지키지 않는다면 말하는 동물이라고 칭할 수 있을까? 나는 P의 말을 들을 때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이토록 중요한 말과 약속들, 이 모든 것이 헛소리란 말인가? 놀랍기도 했고 인간 전체가 싫어질 지경이었다. 그러나 약속을 잘 지키고 말에 뜻이 있는 사람도 세상에 많다는 것을 알고 나서 마음을 고쳐 먹었다. 둘째, P는 계속 자기 말만 했다. 대화가 불가능했다. 앞에 있는 나는 말을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P는 마치 입만 있고 귀가 없는 사람 같았다. 당연히 P와 만나면 나는 귀만 있고 입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결국 나는 너무 시끄러워서 P와 절교했다. 다시 생각해봐도 잘한 일이다. 공자가 만나지 말라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 아니던가. 본론으로 돌아가자. 상대방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답은 매력 있는 사람이다. 매력이 있으면 선택을 받는 법이다. 매력 없는 놈은 재수 없는 놈과도 통한다. 결국 배척당하게 되고 날이 갈수록 고독해진다. 그래서 점점 패망의 길로 들어선다. 현재 누군가가 고독하다면 그는 분명 매력 없는 사람일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매력은 외모가 예쁘고 못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한 사람이 뿜어내는 인간적인 매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매력이란 무엇일까? 이는 천천히 밝혀 나가야 할 것 같다. 아주 어려운 개념이기 때문이다. 몇 사람만 예를 들어보겠다. A는 나와 가까운 친지다. 그는 머리가 좋고 예의 바르며 잘생겼다. 게다가 돈도 잘 쓰고 몸도 건강하고 약속도 잘 지킨다. 얼핏 봐서는 나무랄 데가 없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다. 재미가 없다는 것이다. 때문에 자주 만나고 싶지 않았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자면 B는 한의사인데 학식이 있고 돈도 잘 썼다. 재주도 많고 교양도 있다. 그런데 매사에 표정이 시큰둥했다. 그래서 왠지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안 들었고 점점 안 만나게 되었다. 그런 사람이라면 차츰 잊혀지지 않겠는가? 또 한 사람 C가 있다. C는 사기꾼인데다 소위 말하는 전문적인 제비족이다. 법적으로는 죽어 마땅한 존재다. 그런데 이 사람은 매력이 넘쳐 흐른다. 피해자를 제외하고는 모든 사람이 C를 칭찬한다. 한 번만 봐도 그의 매력에 빠져들어 많은 사람이 C를 만나고 싶어하고 그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명성이 자자할 정도다. 심지어 그는 나쁜 짓을 하다가 거리에서 맞아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십 년이 지나도록 그에 대한 평판이 나빠지지 않았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만 봐도 매력이란 정의와는 별로 상관없는 특별한 개념인 것 같다. D도 있다. 이 사람 역시 객관적으로 썩 좋은 사람은 아니다. 그러나 매력 덩어리다. 잘생겨서가 아니고 행동이 싹싹하고 예뻐서다.
누구나 보고 싶어 하고 오래 함께 있고 싶어 한다. 매력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이유가 없다.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마치 자석처럼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인 것이다. 히랍 신화에 큐피트의 화살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화살에 맞으면 누구든 처음 보는 사람에게 무조건 빠져든다. 매력이란 모든 곳에 큐피트의 화살을 쏴대는 것과 같다. 사람은 모름지기 매력이 있어야 한다. 정치인은 매력이 있으면 쉽게 당선되고 직장인은 일찍 진급하며 세일즈맨은 계약을 쉽게 성사시킨다. 매력 있는 사람은 친구가 많고 연애를 하면 무조건 성공하며 장사를 해도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니 이 세상에서 매력은 권력이나 재산 못지않게 큰 힘이다. 매력은 인간이 하는 일의 효력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이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멀리서도 오고 와서는 기뻐하는 것이 정치다. 인간관계도 이래야 한다. 그렇다면 매력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겉으로 보면 매력의 조건은 무수히 많다. 돈을 잘 쓴다, 외모가 잘생겼다, 노래를 잘한다, 남을 잘 돕는다, 목소리가 좋다, 경우가 바르다, 신사적이다, 예의가 있다, 명랑하다, 화끈하다, 카리스마가 있다, 화합을 잘한다, 희생정신이 있다, 용감하다, 특별한 재주가 있다, 남을 잘 웃긴다, 유능하다, 강하다 등등. 왜 매력적인가 하는 이유를 정확히 밝혀낼 수 없다. 정신의학 전문가들도 매력의 정의를 내리는데 애를 먹는 듯하다. 나는 이 문제를 오랫동안 연구한 바 있는데 대충이나마 결론을 내렸다. 이는 이 세상의 수많은 매력 남녀들을 관찰하고 그들의 공통점을 찾아낸 결과다. 매력의 깊은 뜻과 정의까지 다 논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를 넘어선다. 여기서는 슬쩍 방향만 잡고 넘어가겠다. 요즘 말로 설명하겠다. 디지털 카메라나 휴대폰 화면에 대해 설명할 때 화소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100만 화소, 1000만 화소 등으로 말하는데 화소수가 높으면 화질이 좋다는 뜻이다. 화소는 화면을 정기적으로 분해한 최소 단위 면적으로서 화소수가 높다는 것은 표현의 단위가 촘촘하다는 뜻이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뇌에도 이런 개념이 있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의식이 맑다 혹은 흐리다는 것이다. 유리처럼 맑게 느껴지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정신이 촘촘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신의 폭이 넓다는 말도 하는데 이는 결과적인 것을 뜻하는 것이고 그 내용은 정신 상태가 촘촘하다는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이런 사람은 정신이 또렷한 사람이다. 반대는 멍청하다, 둔하다, 느리다, 시야가 좁다, 어둡다, 맹하다 등이다. 여기서 우리는 매력의 공통점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한마디로 맹한 놈은 매력이 없는 것이다. 왠지 싫다는 말은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두고 말하는 게 아니다. 맹한 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맹한 놈이 싫고 맹하지 않은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정신의 화소수가 높은, 즉 정신이 촘촘한 사람은 분명히 매력 있어 보인다. 공자는 이렇게 말했다. 군자는 말은 과묵하되 행동에 민첩함이 있다. 여기에서 민첩하다는 것은 행동만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정신의 민첩함이 더욱 중요한 것이다. 정신의 민첩함이란 센스가 있고 순발력이 좋다는 뜻인 바 이는 그 내면에 정밀함이 있어야 가능하다. 이른바 화소가 촘촘하고 이것이 잘 작동하고 있다면 매력 있어 보인다. 흐릿한 사람은 누구나 싫어하는 법이다. 왠지 싫을 수밖에 없다. 불분명한 것은 답답하고 불안하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과 있으면 앞이 막힌 듯하고 재미가 없다. 이런 사람은 밖에 나가 아무리 많은 사람을 만나도 친구가 늘어나지 않는다. 회사에서 진급도 느리다. 사업 역시 잘 되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존경을 받기도 어렵다. 정신의 화소를 좀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 생각도 운명도 더욱 명쾌해진다. 다이아몬드의 매력 중 하나는 그 맑음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신의 움직임은 모두 얼굴에 기록된다.
얼굴은 우리 몸에서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하고 밖으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른바 천의 요소인 바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여성의 경우 최우선적으로 얼굴의 아름다움이 나타난다. 남녀 불문하고 누구나 얼굴의 품격이 나타난다. 우리의 얼굴에는 표피의 바로 아래에 16개의 주요 표정근이 자리 잡고 있는데 이것이 움직임으로써 다양한 표정을 지을 수 있다. 불과 16개의 근육일 뿐이지만 이것이 만들어낼 수 있는 모습은 실로 엄청나다. 온 우주의 별보다 많으며 모든 사막의 모래알 수보다 많다. 이는 과장이 아니다. 16개의 근육은 각각 다양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데 적게 잡아 3가지 상태로 본다고 해도 이를 합산하면 48가지이고 다시 이를 서로 조합하면 48계승이 된다. 그러므로 인간이 지을 수 있는 표정의 가지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대한 숫자에 이른다. 우리의 모든 마음 상태를 함축하고 있는 것이 바로 표정이다. 마음의 상태란 뇌의 상태일 수도 있고 영혼의 상태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정신의 움직임은 모두 얼굴에 나타난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얼굴을 보고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읽어내는 연구를 한창 진행하고 있다. 상당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동양에서는 일찍이 얼굴을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시켜 왔다. 이른바 관상이다. 얼굴에는 영혼의 상태가 투사되기 때문에 이로써 미래나 과거를 알 수 있다. 여기서 과거란 얼굴에 정착된 특정한 상태로서 인품이나 성품 등 그 사람의 역사를 말한다. 그리고 미래란 운명의 흐름을 뜻한다. 얼굴을 보고 심리 상태를 알 수 있다는 것은 관상법을 몰라도 아주 자명하다. 범죄 수사관들은 얼굴을 보고 범인을 추측해낼 수 있고 교육자들은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거짓말하는 아이를 짚어낸다. 연애의 귀재들은 여자의 표정만 봐도 그 깊은 속내까지 알아낸다. 이들이 축적된 경험이나 감에 의해 그런 것을 알아낸다면 관상의 대가는 얼굴에 존재하는 천변 만화를 읽어내고 그것의 주역적 의미를 밝혀낸다. 얼굴의 뜻은 실로 무한하다. 하지만 그것은 64가지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운명을 판단할 수 있다. 사람의 얼굴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변해가지만 성향에 따라 특정한 모양으로 정착한다. 때문에 얼굴에는 많은 것이 드러나고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다. 마치 생물학자들이 연구하는 고대 화석과 같다. 화석을 통해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얼굴은 마음의 역사를 보여준다. 그러니 사람을 알고 싶다면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펴보면 된다. 이 책은 관상책이 아니니 여기서 그 기법을 일일이 다 소개할 수는 없다. 다만 한 가지만 얘기해보겠다. 가장 재수없는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 정말로 운명이 확실히 나빠지는 관상 말이다. 쉽게 얘기하자. 그것은 바로 과장된 얼굴이다. 과장? 이것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쉽게 드러난다. 별일 아닌 것을 가지고 크게 놀란 표정을 짓는다거나 침을 튀기면서 따따붙다 얘기한다거나 이유 없이 눈동자를 심하게 굴린다거나 몸을 쥐어짜거나 공연히 웃거나 괜히 두리번거리는 것이 과장된 행동이다. 필요 이상으로 무언가에 도취되어 있거나 눈을 감고 이상하게 폼을 잡거나 얼굴을 괜히 찡그렸다 폈다 반복한다거나 일부러 뻔뻔한 표정을 짓는다거나 남이 말하려는 것도 아닌데 말을 막거나 자기 감정을 지나치게 과장해서 드러내거나 과도하게 덤벙댄다거나 일부러 어렵게 표현하거나 자기 말에 남이 감동했는지 안 했는지 살핀다거나 일 없이 하늘을 자주 본다거나 저 혼자 굳게 입을 다물고 과장스럽게 고개를 끄덕이거나 정치인도 아닌데 자주 언성을 높이거나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하거나 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거나 공연한 자부심을 나타내거나 티나게 겸손한 척하거나 혼잣말을 하면서 심하게 울고 웃거나 마치 자기가 위대한 사람인 양 의시되거나 비웃는 표정을 자주 짓거나 말을 꿀꺽꿀꺽 삼키거나 말하는 도중에 남의 어깨를 두드리거나 오래 상상하는 척하거나 음성의 높낮이가 고르지 못하고 지나치게 변화가 심하거나 등등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다. 말이든 표정이든 지나치게 과장하는 사람은 얼굴에 그 성향이 굳어져 나타나게 되어 있다. 절도가 없고 왠지 비굴해 보이며 요동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사람은 천해 보이고 신뢰가 가지 않는다. 한마디로 아주 재수없는 관상인 것이다. 주역의 괴상으로 태풍대가인데 이는 지나쳐서 자루가 터진다는 뜻이다. 인생이 산산조각 나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곳곳에 위험이 도사리고 있고 차츰 친구를 잃어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가장 귀한 얼굴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잔잔한 호수 같은 모습이다. 굳어있지도 않고 요동치지도 않는다. 침착하고 꾸밈이 없다. 자중자애하며 적당히 반응하고 적당히 행동한다. 이른바 자연스러운 모습인데 결코 쉬운 것은 아니다. 수양이 깊은 사람이나 가능한 일이다. 주역의 괴상으로는 풍택 중부인데 군자의 모습이 이렇다. 괴상은 뜻을 품고 있다는 의미인데 깊은 내면이 있고 밖으로는 상가는 모습이다. 언제 어디서나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이런 모습으로 변해간다. 운명이 순탄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처세에 있어 얼굴은 제일 먼저 내밀 수 있는 간판과 같은 것이다. 미모를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다. 마음을 고귀하게 갖춰 겉으로 드러날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링컨은 사람은 40세가 넘으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자신의 운명은 자신이 만든다는 뜻이다. 우리는 어떤 사람을 만날 때 항상 그 사람의 속에 내재된 뜻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남뿐 아니라 나 자신의 모습도 더 아름답게 가꿔 나갈 수 있다. 얼굴을 고쳐 운명을 바꿀 수 있나? 요즘은 의학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한 덕분에 얼굴마저 개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인간에게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얼굴은 태어날 때 하늘로부터 부여받는 것인데 이를 후천적으로 고칠 수 있다니 인류의 문명은 가히 신의 영역에 접근해 가는 것 같다.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성형수술이 운명적으로 나쁠 이유가 없다. 단지 부작용이나 역효과가 문제다. 의료사고가 난다거나 성형수술 후에 오히려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등의 문제는 제쳐두고 잘못하면 운명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얼굴이 변하면 운명도 변하는 것은 틀림없다. 그래서인지 어떤 사람은 운명을 바꾸려는 목적으로 성형수술을 하기도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한 남자 대통령도 그런 이유로 성형수술을 한 적 있다. 여성의 경우는 대부분 미모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성형수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의외로 적지 않은 사람들이 운명을 고치기 위해 얼굴 개조에 나선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얼굴을 고쳐서 운명이 나아지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주의해야 할 점을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자. 첫째, 얼굴에서 눈을 기준으로 위쪽의 점은 모두 제거해야 한다. 이마에 남은 상처나 흉터도 말끔히 없애야 한다. 필요하면 성형수술을 해서라도 말이다. 얼굴은 하늘이라고 했는데 이마는 하늘 중에서도 하늘이기 때문에 운명적으로 의미가 많다. 눈 위쪽에 흉터나 점이 있다면 택청쾌 괴상에 해당하는데 이는 추락을 상징하기 때문에 아주 위태롭다. 둘째, 코와 가까운 곳에 있는 점을 제거해야 한다. 이는 풍천소축으로서 재앙이 도래한다는 뜻이 있다. 셋째, 턱에 큰 상처가 있거나 점이 많으면 천산돈이 되어 아주 흉하다. 이 괴상은 관제수 또는 심각한 고립을 상징한다. 얼굴형에 따라 턱이 지나치게 작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경우 교정이나 수술도 고려해 볼 만하다. 넷째, 인중 혹은 인중 주위에 있는 흉터나 점도 나쁜데 이는 천례무망으로서 낙오된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한다는 뜻이 있다. 다섯째, 코를 높이는 수술에 대해 물어보는 사람이 많은데 주저앉은 콧대를 세우거나 휘어진 콧날을 곱게 하는 수술은 부작용만 없으면 해도 좋다. 곱고 우뚝한 코는 운명에 유리하다. 여섯째, 쌍꺼풀 수술은 대체로 운명에 유리하다.
간혹 수술의 결과로 지나치게 두꺼운 쌍꺼풀이나 전체적으로 부자연스러운 경우는 미적으로 보기에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얼굴에 따라 잘 판단해야 한다. 7째, 보톡스를 통해 주름을 없애는 시술은 가급적 늦게 하는 게 좋다. 내 생각에는 60세 이후에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8째, 눈썹을 다 뽑고 문신을 하는 것은 최악이다. 괴상으로는 풍천 소축인 바 재산 낭비가 심해지고 인생에 할 일이 없어진다. 간략하게 8가지 정도만 살펴보았다. 성형수술 외에도 얼굴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화장이다. 여성은 화장을 잘하면 좋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다. 화장을 해서 아름다우면 이는 아름답게 태어난 것에 버금간다. 화장은 일시적인 성형이므로 하는 게 훨씬 낫다. 예를 들어 속눈썹을 붙이면 명예와 권위가 향상될 수 있다. 괴상으로는 내천 대장인데 이는 하늘 위에서 크게 위험을 떨친다는 뜻이 있다. 피부 화장으로 안색을 밝게 하고 약간 홍조를 띠게 하는 것은 화천대유로서 이는 위대해진다는 뜻이다. 존경받는 운명이 된다. 여러 부위 화장 중에 입술 화장은 아주 중요하고 잘만 하면 운명에 매우 유리하다. 이는 천하동인의 괴상에 해당되는데 기인을 만나고 하늘의 섭리에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얼굴은 몸과 영혼이 만나는 곳으로서 잘 살피고 경영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좋은 인상을 남기고 끝내라. 진화 생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말을 하기 전부터 음악적 감각이 있었다고 한다. 물론 오늘날처럼 악보를 갖춘 형태는 아니고 머릿속에서 아련히 움직이는 어떤 리듬 같은 형태였을 것이다. 이것은 곧바로 흥이 나는 몸동작으로 이어져 춤이 되었고 인간 역사에 문화적으로 정착되었을 것이다. 음악과 춤은 인간의 여러 본능들과 마찬가지로 선천적인 것이다. 인류는 이것을 발전시켜 악기와 악보를 만드는 등 고도의 체계를 갖추었다. 동물에게도 음악과 춤에 대한 본능이 있는데 이는 그저 소리를 지르고 몸을 흔드는 정도라고 한다. 그런데 왜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었을까? 리듬이 생명활동에 커다란 이익을 주기 때문에 진화 과정에서 선택된 것이다. 생명체는 리듬으로 가득 차 있다. 소위 생체 리듬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이 무너지면 건강에 즉각적으로 문제가 생긴다. 사회가 복잡해짐에 따라 인간의 리듬은 공격을 받게 되고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 노래가 등장했다. 노래는 생명체 속에 흐르고 있는 리듬을 확인하고 발산하는 역할을 한다. 복잡하게 얘기할 것도 없이 노래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 확실하다. 흥이라는 것은 잠자던 생체가 리듬을 회복하고자 하는 본능이다. 오늘날에는 노래방이라는 것이 생겨 쉽게 흥을 고조시킬 수 있다. 노래방은 쉽게 접할 수 있는 흥의 문화인데 사회활동에서 중요한 부분이 될 때도 있다. 이 부분을 고찰해 보겠다. 노래방은 아무 때나 가고 싶은 것도 아니고 아무하고나 가고 싶은 곳도 아니다. 하지만 일단 노래방으로 향하게 되면 그 목적은 합심해서 흥을 돋우고자 하는 것이다. 동행하는 사람은 어떤 면에서든 소중한 사람임에 틀림없다. 나는 오래전 신문기자 Y와 어울려 노래방에 간 적이 있었다. 술을 약간 마신 후였고 흥을 더욱 돋우려고 찾아간 평범한 자리였다. Y가 먼저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시작했다. 이어 몇 사람이 노래를 부르고 한 바퀴 돌아 마지막으로 나도 노래를 한 곡 불렀다. 그리고 다시 Y의 차례가 되자 Y는 기다렸다는 듯이 내가 들고 있던 마이크를 빼앗았다. 한 곡 부르더니 흥이 나서 한 곡을 더 불렀다. 여기까지는 흔한 광경이다. 그런데 Y는 옆 사람에게 마이크를 넘기더니 그 사람이 노래를 끝내자마자 자기가 한 곡 더 부르겠다고 마이크를 독차지했다. 그 다음부터는 계속 Y 혼자서만 리사이트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아예 못 부르게 하고 혼자 노래를 계속했다. 옆 사람이 부르겠다는 데도 이런지아에 거절했다. 자기보다 노래를 못한다는 이유였다. 물론 Y는 노래를 잘하는 편이어서 구경을 하기에 나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이미 흥이 깨지고 말았다. 나는 영문을 몰라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Y가 말했다.
오늘은 자기가 노래방 비용과 술값을 모두 지불할 테니 다른 사람들은 자기 노래를 듣기만 하라는 것이었다. 이래도 되는 건가? 안 된다. Y는 나쁜 사람이다. 여러 사람이 만류했으나 막무가내였다. 그 후 그곳에 모여있던 사람들은 앞으로 절대 Y와는 노래방에 가지 않겠다고 결의했다. 또 다른 예를 들어보자. 제이인데 이 사람은 남에게 노래를 잘 권하고 누구나 동등하게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마이크를 통제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는 남에게 양보하고 마이크를 돌렸다. 일행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돌아가면서 즐겁게 노래를 불렀다. 그렇게 세 바퀴가 도는 동안 제이는 여전히 남의 노래를 열심히 들어주고 있었다. 나는 이때 속으로 생각했다. 제이는 노래를 부르는 것을 싫어하거나 잘 부르지 못해서 그러는 것이라고. 그러나 다 같이 흥겨운 자리에서 한 사람만 빼놓는 것은 예의가 아니어서 한번 권해보았다. 그러자 제이는 흔쾌히 마이크를 받았고 노래를 골랐다. 그런데 제이가 노래를 시작하자 모두 놀랐다. 노래 실력이 웬만한 가수보다 뛰어났기 때문이었다. 거의 프로의 경지였고 누가 봐도 아주 훌륭했다. 제이는 그토록 노래를 잘하는데도 뽐내지 않고 남의 마이크를 빼앗지 않았던 것이다. 그날 우리 모두는 제이의 노래 솜씨와 인품에 크게 감동을 받았다. 여기서 생각해보자. 대개의 사람들은 노래를 좋아하면서도 노래 실력을 높은 경지에 이르도록 훈련하지 않는다. 그저 평범한 정도로 평생 똑같은 수준으로 불러댄다. 이래도 좋은가? 안 된다. 노래를 하려거든 아주 훌륭해지도록 연마해야 한다. 학원을 다니거나 프로에게 사사하는 것도 좋다. 어떻게든 노래 실력을 갈고 닦아야 한다. 왜냐고? 노래를 잘하면 매력이 생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자신이 노래를 아주 잘하고 좋아한다 하더라도 남의 흥겨움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노래와 흥은 인간의 본능이다. 이 본능은 우리에게 행복감을 준다. 그런데 나만 즐겁자고 남의 행복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 솔직히 노래방에서 혼자 노래 부르는 일은 사소하다면 사소하다. 하지만 남이 노래할 권리 혹은 기회를 빼앗는 것은 사소한 일이 아니다. 대단한 욕심꾸러기가 아닌가? 그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조화가 깨지고 서로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진다. 노래는 남에게 권해서 흥을 돋우어 주고 자신도 기꺼이 참석하는 것이 예절이다. 들어주고 권하는 것. Y는 필경 노래방 이외의 장소에서도 은근히 남의 권리나 기분을 묵살하는 사람일 것이다. 자세히 살펴보니 과연 그런 사람이었다. 나는 Y의 친구들이 그를 떠나가는 것을 실제로 보았다. 하지만 제이는 달랐다. 그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리워한다. 그는 여러 가지 면에서 진지하고 탁월한 사람이라서 당연히 친구가 많다. 인간의 본성은 은밀히 나타나는 법이다. 시끄러운 노래방이야말로 인품을 평가하기 좋은 장소이다. 그러니 나부터 조심해야 할 것이다. 나만 즐거워지고자 하는 본능은 최대한 억제하고 가능하면 남의 흥을 북돋아 주어야 한다. 그리고 제발 노래를 훌륭하게 부르도록 노력하라. 매사에 실력을 높여가는 것이 올바른 인생길이다. 노래도 마찬가지다. 나의 매력을 남에게 보여줄 기회는 흔치 않다. 노래는 매력을 분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노래뿐만 아니다. 어느 자리에서든 사람을 대할 때 대충대충 건성으로 대하면 그 사람에게서 나는 잊혀지고 만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는 말처럼 좋은 인상을 남기고 끝내야 한다. 이것이 나중에 인맥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남긴다면 이는 복을 쌓는 행동이다.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은 그것을 하늘이 평가하든 사람이 평가하든 반드시 결론이 남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의 역량을 쌓아 나가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충분히 발휘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노력하는 삶이 싫을 수도 있다. 되는 대로 살고 싶다고 해도 할 말은 없다. 하지만 내 생각에 되는 대로 산다는 것은 무능함의 다른 표현일 뿐이다. 남들 앞에서 잘 보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만남이나 교류를 피하는 사람도 있다. 이것이 바로 대인 기피증인데 심하면 공포증으로 바뀐다. 끔찍한 일이다. 세상에 태어나서 인간이 인간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행복한 삶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행복이란 애써 사람 앞에 나서야 하고 거기에서 제대로 행동해야 얻어지는 것이다. 오늘 설의책방에서는 김승호 지음 세멘파커스 출판 사람이 운명이다 중에서 4부 타고난 운명에 머물지 마라의 내용과 함께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의 주역학자이자 작가인 저자는 운명을 바꾸는 매력의 조건으로 정신의 화소를 높이라고 강조합니다. 휴대폰 화면의 화소수가 높으면 화질이 더 선명해지는 것처럼 의식이 유리처럼 맑은 사람은 정신의 화소수가 높은데 이렇게 명쾌하고 민첩한 정신은 매력을 높이고 좋은 운의 물꼬를 터준다는 것이죠. 오래전 폴더폰을 사용해 보신 모든 분들은 공감하시겠지만 스마트폰이 처음 나왔을 때 인터넷 기능만큼이나 놀랍고 신기했던 것이 디지털 카메라 못지않은 선명한 화질의 카메라 성능이었죠. 우리는 좋은 것을 경험하면 그 이전 단계의 것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는 매력 있는 사람을 만나다 보면 점점 더 매력 있는 사람들만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 또한 그들을 거울 삼아 매력 넘치는 사람으로 바뀌어 갈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 당신이 만나는 사람이 당신의 운명을 만든다. 이 책의 부제인데요.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줄 기인이 함께하는 행복한 오늘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은 뷰티풀, 인생은 원더풀. 당신이 최고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